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격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이념 전쟁으로 이게 자유진영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서구 그 자유주의 진영하고 전제주의 국가들 국민 통제를 심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이념 전쟁으로 이게 번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지만 중국이 먼저 이 이슈를 털어가면서 세계 그 뒤늦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서방 진영을 마구마구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방파제가 현재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현 체제, 현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감염 사태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그 적고 증가폭이 적은 나라는 일본이지만 그런 일본을 어느 나라도 배우려고 하거나 그 일본에 대해서 시스템을 공유하자든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뻔히 아는 거지. 일본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일본만 이걸 이제 꽁꽁 숨기고 있어요. 네.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오늘 발표 났죠? 1년 연기하는 걸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사기캐 일본에 비해서 중국과 한국은 어찌 됐거나 한 고비는 넘어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늦게 뭐 유럽은 본격적인 기승전결 중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이 전부 다 멘붕인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이 체제 선전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에 있는 방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민 통제가 필요하다. 인권 같은 거보다는 일단 국민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곧단 그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펼치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반대로 국민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완벽한 효과를 걷어내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워서라도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지난 방송 중에 그 베트남에 관련된 방송이 굉장히 많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선의로 쓰는 댓글일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댓글에 폭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회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한쪽으로 편향된 듯한 의견들이 올라오게 되면 또 사실 스스로를 의심해 보게 되거든요. 방송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이런 쪽의 상황을 유도하려고 하는 어떠한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원래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아무튼 역대급의 반응을 베트남 에피소드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너무 비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의 행위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도가 지나친 예를 들어 뭐 국격의 문제라든지 뭐, 뭐 단교를 해야 된다, 뭐 베트남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뭐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그 내용들이 일종의 오해를 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이제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저도 화가 납니다. 베트남의 그 행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베트남하고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때 그 베트남과 우리는 이제 총뿌리를 겨누기도 했었고 그 앙금을 바탕으로 그 앙금을 이겨내고 서로 최고의 경제적인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베트남은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 중에 중국 다음으로 2위의 교역을 하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만큼 베트남하고 우리가 교역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안 국가들로 불리는 동남아 국가들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쪽이 훨씬 더 무역 규모가 클 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시장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새로운 경제 영토로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교역량을 갖고 가야 될 동아시안 국가 중에 한국의 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물론 베트남이 그 다른 동아시안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소외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른바 이제 중국 자본이라든지 일본의 기술력들이 진출함에 있어서 좀 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았던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같은 나라들이 집중을 했고 베트남은 많이 외면을 당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베트남을 들어가서 이렇게 세운 거는 맞습니다. IMF 이전에 대우가 본격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재빠르게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가면서 지난 뭐 사드를 비롯한 중국이 좀 그 전 세계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일종의 폭거를 할 때 자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을 폭거할 때 우리가 베트남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좀 더 반사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죠. 사실 베트남은 그다지 자원적으로 그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베트남은 굉장히 인구가 젊고 노동력이 신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인구가 많은 거죠.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30세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그 노동력이 우수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그 노동력의 수혜를 봐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한국의 성공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베트남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요. 또 베트남이라는 체제가 뭐 동아시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이제 국가적인 의리나 명분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체제라든지 또는 뭐 핵심적인 권력자의 그 이득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좀 전근대적인 독재국가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의 습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한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즉 한국한테서 들어온 충분한 투자를 갖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 한번 다시 일어나 보지 않을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도를 하던 과정 중에 쉽게 말해서 한국의 어떤 심리를 건드려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월 1일 날 개최하기로 했던 F1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국제적인 이벤트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 F1에 관련돼서 우리가 아니 뭐 그 조그만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배신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네 국가에서 치러보는 최고로 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한 1억, 최소 이제 그 10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한다고 하고요. 뭐 생중계도 1억 이상이 본다고 하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스폰서들이 전부 다 이제 베트남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우리가 옛날에 88 올림픽 준비하듯이 정말 베트남은 여기에 대해서 큰 공을 들여서 이거를 유치하고 성공시켜 보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지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예상돼 있는 그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이 경기장 조감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하노이시는 이 F1 경기를 10년 동안 유치하기로 하고
이 경기장을 말하자면 이 경기를 10년치를 한꺼번에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회였던 이번 4월 1일 대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이 베트남 정권과 하노이 시장의 일종의 뭐랄까요, 뒷거래 내지는 숨겨진 어떤 밀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F1 경기를 하는 국가들은 F1 경기장을 별도로 짓습니다. 경기장 자체를 따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일부 안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모나코라든지 이런 데는 프랑스 같은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도시 도로에다가 이거를 이제 포장이라든지 외벽을 세우고 관중석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별도의 시설 없이 이걸 개축해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게 지금 얘네도 국립경기장 같은 우리나라 같은 종합경기장이고 이 종합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곽 도로들을 전부 다 재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갖고 F1 경기장 도로로 바꾸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빈 땅들 보이시죠? 이 빈 땅들을 재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노이시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비어 있는 빈 땅들을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보면 이제 주차장이나 이 야적장 같으로 쓰이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오피스촌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걸로 바꾸고 일종의 신도심을 들여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나머지 빈땅들을 가지고 이제 골프 코스라든지 리조트 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 대규모의 어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여기 딸려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하면 아마 이제 베트남 하노이시 같은 경우에 엄청난 개발 수익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걸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F1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도로 설계를 독일 쪽에다 맡기고 운영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일본 회사들한테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의외로 F1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스포츠로도 많이 참가하고 또 이러한 한때 일본이 이제 F1을 제패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국 자동차들을 내보내갖고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갖고 일종의 이제 동남아에서는 돋보일 수 있는 하노이 경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인적 제재를 상대적으로 늦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돈이 개발에 대한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좌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노이 시장도 베트남 정부도 쉽사리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라든지 다른 동아시아 쪽, 호주 쪽 대회들이 하나씩 둘씩 취소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청정국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꾸준하게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대회만큼은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올해 안에는 F1 대회는 거의 다 이제 연기가 됐고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일본 올림픽 이 연기된 것처럼 이 하노이 F1 경기도 결국은 상처만 주고 베트남에 치명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총리는 내년이 임기이긴 합니다만 베트남 하노이 시장 무조건 이거 책임지고 조만간 잘리게 될 겁니다. 지난번 방송 내용 중에 이제 왜 베트남에 R&D 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삼성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상적인 R&D 센터는 생산 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베트남 안에 R&D 센터를 세워야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삼성은 이걸 통해 가지고 주변의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같은 가까운 국가들의 추가 생산기지 또는 또 그 새로운 그 소비 시장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 베트남을 활용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베트남이 어느 정도 한국의 삼성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기면서 삼성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맹목적인 비판과 분노는 사실은 좀 배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룩 잡겠다고 초과선관 태운다고. 지금 우리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하고 맺어놓은 협력과 강화,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에 관련된 협력과 강화는 이제 막 수학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을 꾸준하게 외교적으로 씨를 뿌렸고, 이제 수학을 해서, 이제 밥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요. 외교는 굉장히 냉정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판화를 튕기고 있습니다. 외교와 산업이라고 하는 건요,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충분히 주고받는 대가,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래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쪽에 주도권을 잡고 중국 세력, 중국의 자본과 일본의 그동안의 기득권을 몰아냈다라는 방송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이 이 시장을 그냥 고스란히 한국에 내놓고 뺏기려고 들지 않겠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수출이 이 일본 전체 수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최대의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동아시아가 전체 일본 수출액의 6, 7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이 주도권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과거에 해왔던 루트나 뭐 그 로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국과 동아시아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로비들의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이 전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에 대한 일종의 이제 혐한과 또 현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추기는 듯한 세력들과 이러한 기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했을 때의 현중 논란이 있는 거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은 위대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국가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호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들의 금전적인 막대한 이익을 선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한테 베풀어주는 일종의 진실함, 그리고 그 선의를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 이제 막 거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베트남이 우리한테 약간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갖고 얘네들은 무조건 손절매하고 응징하고 매우 철화해야 된다. 이거는요, 경제적으로 좀 우위가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이 동아시아 국가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한 국가라고 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동아시아 국가를 대여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우리는 그와 말한 포용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실수가 어디에서 기인됐고 누가 이걸 부추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남방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베트남은요 사실 1, 2년 안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진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8월에 베트남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료 부분이에요. 의료와 복지 부분이라는 거죠. 베트남이 이제 75년도에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난 후에, 베트남전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런 이제 보건복지, 특히 이 병원 등의 의료 설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의료 설비들이 전쟁에 파손된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양성해낼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돈이 없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포격을 당하거나 무슨 뭐 총알을 맞거나 이렇게 죽은 것보다는 고엽제라든지 지뢰라든지 뭐 이런 그 전쟁의 어떤 상처가 남겼던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성세대들이 사망을 했어요. 베트남의 그 평균 연령이 28세에서 31세 선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40, 50대 이상은 50% 이상이 사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국민들 전체가. 전쟁에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하게 찾았지만 베트남의 재원이라든지 시스템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와 연금 제도를 수입하기로 일종의 MOU를 맺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베트남 국민들 전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식의 의료보험 체계를 채택을 해주고 그와 관련한 전국민 의료 시스템을 케어하기 위한 국가적 MOU가 작년에 이미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 규모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하고 주고받아왔던 무슨 뭐 반도체니 휴대폰 생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복지 시장 자체를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삼성이 GDP의 뭐 수출의 3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들이 쓰여지는 비용을 보면 GDP의 40% 수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이 생산하는 국가 생산해내는 GDP의 40%를 한국식 시스템이 관리하고 한국의 의료 체계들이 들어가서 베트남 국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입식되고 완전하게 베트남에 적용이 된다고 치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 뭐 속국 같으면 이거 좀 낮춰 말하는 거지만 베트남은 한국식 경제와 정치와 복지 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제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벗어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단기간에 도입하고 이거를 전 국민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우수성은 이번 방역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시스템을 이네들이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좀 오만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키트를 개발해 놓고 있다. 뭐 치료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현재 베트남 안에 발생해 있는 의심 환자 숫자는 의심이에요. 이게 대충 이 사람이 감염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환자 수는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확진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환자는 1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키트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트남산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키트 안 듣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의 교육 관계를 가장 먼저 2월 말부터 끊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키트 수입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그나마 중국은 뭐 미상원 의원이 얘기했던 이른바 항체에 관련된 실험 키트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중국산 키트를 못 믿는다, 떨어진다, 효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이제 선진 방식으로 최소 6시간 안에 확실한 키트를 검진을 해낼 수 있는 키트는 이 대한민국 거밖에 전 세계에 공급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 키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미 우리 이 키트를 개발했던 시젠 같은 그 업체들이 샘플링을 베트남에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쪽 지역에다가. 그래서 예기치 않게 그 샘플로 갖고 초창기에 환자들을 걸러냈던 겁니다. 근데 추가 환자들을 전혀 검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베트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식 키트에 의존하면 최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립니다. 검진 시간까지. 항체가 형성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에 이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무증상 환자까지도 6시간 이내에 극복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